행고. 전연서 단편소설. 홍련은 눈을 뜨자마자 냉수를 들이켰다.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찬물을 마시는 일은 오랜 습관이었다. 그래도 그의 숙변은 꿈쩍하지 않았다. 밤새 배가 뒤틀렸는데 숙변 때문이었는지 어젯밤 과한 소주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무엇이든 잘 참았다. 특히 소변이나 대변 보는 일을 참는 데는 선수였다. 국민학교 다닐 때 종종 바지에 똥을 지린 이유도 화장실을 참았기 때문이었다. 장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병원에 가보라고 선생님이 말했을 때 홍련은 선생님이라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다. 그저 참았을 뿐이고 대부분은 잘 참아졌지만 가끔 실수하는 것뿐이라고 마음으로만 대꾸했다. 차가운 물이 가슴께를 지날 때 뻐근했다. 홍련은 손바닥으로 가슴을 문질렀다. 달래듯 살살 쓰다듬으며 방문 앞에 일렬로 놓인 소주병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창문을 향해 쓰러져 있는 한 병. 홍련은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 넘어진 병을 들고 바닥에 고인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다. 단 한 모금이었다. 가슴이 쏘아했다. 6병째까지 나란히 놓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주병은 6개였지만 오늘은 금요일이었다. 홍련은 하루에 한 병을 마셨으므로 다른 때 같았으면 토요일이어야 했다. 어제 홍련이 한밤중에 일어나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이유는 그 소리 때문이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공기의 흐름 같은 것이었다. 물체가 움직이면서 공기를 가르는 미세한 떨림. 전작이 있던 터라 금세 잠이 들었지만 홍련은 꿈인 듯 아닌 듯 들려오는 쉿, 쉿, 후, 후 하는 그 느낌에 잠이 들 때보다 더 빠르게 잠에서 깼다. 처음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이불을 끌어다 얼굴을 덮고 귀를 틀어막고 등을 웅크렸다 펴기를 여러 번. 마침내 벌떡 일어나 앉았다. 창을 통과한 옅은 달빛이 소주병을 비추고 있었다. 병 안에 들었던 맑고 투명한 순수하기만 할 것 같은 그것이 홍련을 끌어당겼다. 그는 무심하게 소주병을 땄다. 미적지근한 소주가 마른 목으로 넘어갈 때 방 안에서 떠돌던 소리도 함께 그의 몸 깊숙이 숨어들었다. 다행히 아침까지 잘 수 있었다. 냉수를 마시며 이번에는 배를 꾹꾹 눌렀다. 두툼한 뱃살이 숨을 참는 것처럼 뒤로 쑥쑥 물러났다. 밤새 그를 뒤척이게 했던 소리가 장기 속에서 자다가 깼는지 꾸르륵 꾸르륵 무시로 소리를 냈다. 누구는 홍련이 예민한 청각을 가졌다거나 공황장애 같은 병이 있어 소리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할지도 몰랐다. 사실 홍련은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둔한 쪽이었다. 오죽하면 술을 그렇게 마셔도 술맛을 몰랐고 어릴 적 아이들이 똥 싸기라고 돌을 던지고 놀릴 때도 그러려니 했다. 똥을 쌌으니 똥 싸기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어느새 정오가 다 되었다. 주인 여자는 홍련에게 점심 무렵 가게로 나오라고 했었다.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근래에
가게 매출이 곤두박질하는 중이었다. 홍련이 일하는 명랑식당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근방의 고만고만한 분식집은 물론이고 30년 넘게 하루도 문 닫은 적 없는 새나라 문방구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문구점 할머니는 이러다 좋은 날 올 거다 견뎌보자 했고, 미용실 젊은 여자 사장도 보라색으로 물들인 단발을 쓸어 넘기며 그렇겠지 언니? 했었다. 미간을 찌푸리며 뾰족하게 응수한 사람은 주인 여자였다. 저러다 된소리 맞지? 주인 여자는 홍련에게 중대한 통보를 할지도 몰랐다. 홍련은 손에 물을 묻혀 제멋대로 뻗은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머리통이 훤하게 드러난 정수리 쪽으로 머리카락을 넘겼다. 짧은 커튼 머리가 얌전해졌다. 그는 투명 테이프를 들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찍어냈다. 그러고도 여러 번 손으로 방바닥을 쓸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머리카락을 찾아 치웠다. 그는 머리카락만큼은 참아내지 못했다. 이불이나 베개에 한 올이라도 눈에 띄면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온몸이 까슬거리고 뒤틀렸다. 그러고 나서 새끼손가락으로 립스틱 안쪽 가장자리를 훑어 입술에 발랐다. 한 차례 더 바른 다음 손가락에 남아있는 붉은색 자국을 바지가랑이에 비볐다. 주인 여자는 홍련의 붉은 입술에 대놓고 싫은 티를 냈다. 사거리 맥죽집은 어때? 라며 홍련의 일자리를 주선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홍련은 입술을 빨갛게 칠했다. 5월의 장미처럼 진하게 붉은 입술은 그의 주근깨를 돋보이게 했다. 솟아난 광대 위로 모래처럼 흩어진 주근깨 알갱이가 홍련은 마음에 들었다. 거울을 보며 슬쩍 웃어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서너 컬레 신발 중에서 검은색 굽이 낮은 구두를 골라냈다. 소매뿌리로 먼지를 쓱쓱 닦아내고 붓기가 남아있는 발을 밀어넣었다. 마지막일수록 깔끔한 일상을 남기자는 것이 그녀가 살면서 지켜온 규칙이었으므로 일바지 대신 검은 정장 바지에 검은 구두는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 반질반질 달아버린 바지가 아주 조금 신경 쓰이기는 했다. 방문을 열면 곧바로 한 길로 나가는 골목이었다. 홍련은 잠깐 방문 앞에 서서 옆집을 바라보았다. 말이 옆집이지 방문을 나란히 한 옆방이나 마찬가지였다. 홍련과는 피로 엮이지 않았고 먼 인척관계도 아닌 타인이 사는 곳이니 문이 붙어 있어도 다른 집, 그 집에서 어젯밤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와 그를 잠 못 들게 했던 것이다. 한낮에 게으른 햇살이 옆방문에 달라붙어 꾸물거리고 있었다.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두어 번 보았을까 한 노인이 저 안에 있을 것이다. 나른하게 퍼진 햇살을 보며 홍련은 어젯밤 자신이 들었던 소리는 어쩌면 착각이거나 바람소리이거나 혹은 발정난 길고양이의 한숨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주인 여자는 평소와 다른 차림을 한 홍련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뭔 일이래? 날씨가 좋잖아요. 홍련은 어깨를 으쓱 올렸다. 주인 여자가 찢어진 눈을 가늘게 뜨더니 웃을 듯 말 듯 입을 달싹거렸다. 그에게서 매운 양파 냄새가 났다. 갑자기 미안한데 자기도 요즘 내 형편 알지?
그렇지 않아도 그만두려던 참이었어요. 어머, 우리 통했구나. 처음 일자리를 구하러 명랑식당에 왔을 때만 해도 제법 장사가 괜찮았다. 명랑식당은 식당이지만 분식집에 가까웠다. 밥손님보다 꼬마 손님들이 더 많이 들락거렸고 메뉴도 아이들 입에 맞는 것들로 꾸려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데다 맞벌이가 많은 주택 밀집 지역이라 늦은 시간까지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골목은 늘 왁자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골목을 오가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수가 줄었다. 새나라 문방구 할머니 말에 따르면 벌써 수년 전부터 매출이 시원찮았다고 한다. 학생 수가 적어진 탓도 있지만 워낙 좋은 물건에 먹거리들이 넘쳐나니 문방구나 분식집 같은 곳이 예전만 못한 것은 당연했다. 그래도 초등학생 꼬맹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어릴 적 먹은 떡볶이가 그리워 명랑식당을 찾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럴 때면 주인 여자는 자신의 떡볶이 소스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미각을 혹하게 하는 조미료의 얕은 맛이었지만 홍련도 그 맛을 즐겼고 그 동네 어느 누구도 인공 조미료가 들어갔네 어쩌네 하는 따위에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때를 놓친 젊은 엄마가 5살 딸내미와 명랑식당 차양 밑에서 떡볶이와 순대로 늦은 저녁을 때우기도 했다. 들쩍지근한 떡볶이와 어묵 국물로 고단한 이 골목 사람들 배를 채워주던 명랑식당은 이제 주인 여자 혼자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며 북도 치고 장구도 두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홍련이 이곳에서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어둑하고 축축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달걀을 삶았다. 고구마나 당근 같은 채소를 썰어 튀김옷을 입히다가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라면이나 만둣국을 끓여내기도 했다. 홍련은 굶떴지만 꾀를 부리지 않았다. 면도 거품을 내기 위해 손목이 아프도록 소를 휘저어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식당 주방일 쯤이야. 주인 여자는 성가신 숙제를 마친 사람처럼 개운하게 물었다. 이젠 뭐 할 거야? 탱고나 배워볼까 해요. 탱고? 네. 근데 사장님, 무슨 띠인가요? 갑자기 탱고는 뭐고 띠 타령은 또 뭐야? 나는 쥐띠, 그러니까 62이죠. 사장님은 내 막내 동생 정도 됐으려나? 어머머, 홍연 씨, 자기가 하도 젊어 보여서. 홍연은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한들 앞자리부터 다른 50과 60대를 구분 못하는 척하는 그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지만 첫날부터 주인 여자는 홍연을 하대했고 홍연은 그깟게 뭐 중요하나 싶어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냥 알고나 있으라고. 홍연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4년 가까이 홍연의 끼니와 소주값을 해결해 주었던 이곳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다. 수조통과 주방 도구를 끓는 물에 소독하고 행주를 빨아 삶았다. 부엌 바닥을 쓸고 물을 뿌려 묵은 때를 닦아냈다. 홍련은 제 속의 찌꺼기를 씻어낸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다. 사장님, 고마웠수. 홍련은 가게를 나오며 주인 여자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왠지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제부터 월세를 걱정해야 하고 하루 반병으로 소주를 줄여야 하겠지만 그런 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될 일이었다.
어디 가서 일하려면 손 떠는 거나 해결해요. 홍련의 뒤통수에 대고 주인 여자가 마지막 혼수를 더했다. 홍련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며칠 전 버스 정류장 옆 전봇대에서 떼어낸 전단지였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폼이 수작을 걸어보겠다는 것 같아 무심코 잡아뜯었다. 삶이 지루할 땐 탱고. 손바닥만한 흰 종이에 달랑 그렇게만 쓰여 있었다. 종이를 뒤집어 봐도 어떤 설명이나 그 흔한 전화번호조차 보이지 않았다. 탱고라면 가슴이 다 드러나고 엉덩이가 꽉 끼는 드레스를 입은 채 빙빙 돌다가 남자 품에도 잠깐씩 안기는 그런 춤이라는 것쯤은 홍련도 알고 있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지만 그 한 문장이 홍련의 가슴을 흔들었다. 탱고? 라고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머릿속이 화하면서 몸이 둥실 떠오르듯 가뿐해졌다. 탱고, 탱고. 발음할 때마다 입천장에 튕겨나오는 혀의 움직임이 그렇게 짜릿할 수 없었다. 홍련은 전단지를 가방에 넣고 며칠 동안 큰 비밀이나 계획을 간직한 사람처럼 은밀했고 설렜다. 돈이 좀 모이면 탱고를 배우리라는 목표가 어슴풀에 생겼다. 이것은 떡밥이리라. 며칠 뒤엔 전화번호와 약도가 그려진 전단지가 너붓겠지. 홍련은 10만 단위의 숫자가 찍힌 자신의 통장을 떠올리며 매일 전봇대 주변을 기웃거렸다. 오늘은 탱고 전단지가 보이지 않았다. 홍련은 구인 구직 광고 종이 신문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점심을 거른 탓에 신물이 올라왔다. 집 앞 가게에 들러 크림빵 하나를 집어들고 소주와 맥주, 막걸리가 진열된 냉장고 앞에 섰다. 손가락으로 소주병을 툭툭 두어 차례 두들겨 보고는 그냥 돌아섰다. 소주가 없네. 물건값을 계산하던 가게집 노인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백태가 낀 눈은 취한 듯 졸린 듯 아득해 보였다. 홍련이 소주를 빠뜨린 것이 서운한 눈치였다. 아직 좀 남았네요. 홍련은 냉큼 돌아서서 가게를 나왔다. 크림빵을 반쯤 먹었을 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영춘이었다. 그가 오랜만에 전화할 때는 많이 취했거나 많이 울거나 아니면 많이 흥분해 있을 때였다. 오늘만큼은 그의 넋두리를 듣고 있을 기분이 아니었다. 홍련은 입술에 묻어있는 크림을 혀로 핥았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진처리가 났다. 그는 전화기를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전화벨은 가방 안에서 몇 차례 더 울리다 끊어졌다. 그 순간 홍련의 머릿속으로 어젯밤 의문의 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나머지 빵을 입에 구겨놓고 쟁걸음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홍련의 집은 쪽방촌에서도 골목 끝이었다. 지난 봄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고 대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몰려와 벽을 칠하고 그림을 그렸다. 빗물이 찌들어 얼룩지고 갈라졌던 벽은 한순간에 하늘이 되었다. 파랗게 변한 벽에 구름이 너울너울 떠다녔다. 그 아래로 풍선을 든 아이들이 뛰어가는 그림이었다. 골목을 걸을 때면 홍련도 덩달아 둥실 걸음이 가벼웠다.
이대로 쪽방촌에서 살아도 좋겠다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는 방 앞에서 머뭇거렸다. 옆방문에 귀를 가져다 댔다. 적막했다. 옆방이 궁금한 이유가 어젯밤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번 골목에서 마주쳤던 복지사 말에 따르면 옆방 노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홍련이 남의 일에 관심을 두거나 걱정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어제 오늘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문을 두드려 보려다 그만두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홍련은 영춘의 전화를 받았다. 왜 또? 영춘이 인사를 하기도 전에 홍련이 먼저 받아쳤다. 언니는 왜 나를 미워해? 쉰소리 그만하고 술 좀 작작 마셔. 외로워. 난 괴로워 이년아. 언니가 외로움을 알 리가 없지. 독해. 영춘이 풀죽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외롭지 않은 인생 없다. 그때가 좋았어. 언니는 하얀 가운이 잘 어울렸는데. 그래도 인기는 내가 더 많았지만. 전화 끊어라. 구제불능 영춘이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언지를 줘도 못 알아먹는 멍청이 같으니라고. 홍련은 짜증이 났다. 알았어, 알았다고. 보고 싶어 전화했다. 나는 꺼질 테니 잘 살아라, 언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좀 다정하게 대할 걸 싶었다. 영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머리카락이 등에 붓기라도 한 것처럼 몸이 따끔거렸다. 홍련은 비어있는 소주병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한 잔만 마시면 떨리는 손이 가라앉으련만 괜히 부하가 났다. 영춘의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 영춘이가 처음 이발소에 오던 날은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대낮인데도 가게 안은 어두웠고 사장은 이발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출입문에 달린 방울이 딸랑 기척을 했다. 물뿌리개를 닦던 홍련이 고개를 돌렸다. 작은 키에 비해 길쭉한 다리가 성큼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 순간 환한 빛이 반짝했다. 잘 익은 복숭아처럼 뽀얗게 물이 오른 얼굴에 긴 머리가 썩 어울렸다. 19이라고 했다. 영춘은 아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맛깔나게 말을 잘했다. 홍련보다 3살밖에 어리지 않았지만 생김새는 10년 더 젊어 보였고 말본새는 10년 더 어른스러웠다. 손님들은 그런 영춘을 대바라졌다고 했고 야무지다고도 했다. 홍련은 첫눈에 영춘이 마음에 들었다. 같은 청춘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싱싱함과 당당함이 있다는 것 외에도 그는 홍련을 잘 따랐다. 이 세상에서 영춘이가 경계하는 것은 없는 듯 보였다. 언니,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발사는 의사랑 똑같은 거래요. 영춘의 말에 따르면 유럽 중세 시대에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했다고 했다. 홍련은 중세가 언제인지 유럽이라는 곳이 어디쯤인지 감도 잡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었지만 영춘은 마치 그곳에 다녀오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에 차서 이야기했다. 영춘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홍련은 손에 바리깡을 쥔 채 의자를 당겨 그의 옆으로 다가앉았다. 푹 빠져서 듣다 보면 이발소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바깥에 돌아가는 삼색등 있잖아? 그 중에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 그리고 흰색은 붕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사들은 의사처럼 흰색 가운을 입는 거죠. 영춘은 자신의 가운을 펄럭거렸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가운은 하얗지 않았다. 누렇게 바랬고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그래도 영춘은 숫가위 위를 째깍거리며 의사라도 된 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손님들의 수염을 깎을때면 홍련과 영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 웃었다. 영춘에게 외과 의사의 자부심 같은 게 있었다면 홍련은 외과 의사를 떠올릴수록 서글펐다. 늙은이들이 이발 의자에 앉아 자는 척 눈을 감고 홍련의 엉덩이를 더듬을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면도날로 그 얼굴을 긋는 상상을 했다. 가위를 쥔 오른손을 진정시키려 왼손으로 꽉 잡아야 할 때도 있었다. 5년의 이발소 생활에 이력이 날 법도 한데 까칠하게 군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주인은 영춘이 온 후로는 홍련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 홍련으로서는 세면대에서 수건을 빨고 비누를 비벼 면도 거품을 만드는 일이 수월했지만 왠지 골방으로 밀려난 태물기생 같아 서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부모 형제 하나 없는 홍련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어린 나이에 밥벌이 하러 나온 영춘은 서로 의지하며 반짝이는 시간을 싸구려 비누 냄새가 나던 이발소에서 보냈다. 영춘이 오기 전 홍련은 빨리 돈을 모아 이발소를 떠나겠다고 생각했다. 손님들 머리에서 떨어져 나온 머리카락이 얼굴에, 가슴에, 발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거머리가 떠올랐다. 언젠가는 한 올 머리카락이 피를 빨고 전기를 빨아 자신을 말려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루 일이 끝나면 어둑한 방 기퉁이에 앉아 옷을 벗어 이를 잡듯 머리카락을 떼어냈다. 그러다가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다. 벽에 걸린 말가죽 피대에 면도칼을 쓱쓱 갈면서 이도 함께 갈았다. 이발소 출입문 위에 걸려있던 액자에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쓰여 있었다. 속인다니, 삶이 그대를 속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홍련은 시를 외웠다. 노엽지는 않았는데 슬펐다. 영춘이 오고 난 후부터 홍련은 덜 슬펐지만 짧게 잘려나간 머리카락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한창 일하던 80년대 중반에 정부에서는 퇴폐 이발소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동네마다 밤낮으로 돌아가던 삼색등이 없어지고 홍련과 영춘도 일자리를 잃었다. 틈만 나면 도망을 생각했던 홍련도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 살 길이 막막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실내에 좋네 해도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영춘은 홍련과 헤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을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 밥집으로 술집으로 옮겨 다니며 일했다. 그러다 영춘이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리면서 자연스럽게 홍련은 혼자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홍련은 혼자가 되었다. 홍련도 한때 연애를 좀 해봤지만 신통치 않았다. 갑자기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카르르릉, 컥. 어젯밤보다 굵고 길게 이어졌다. 영춘의 전화로 옛 생각에 잠겨있던 홍련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옆집 문 앞에 다시 섰다. 톡톡 문을 두드렸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소리는 멈추었는데 여전히 기척은 없었다. 홍련은 몇 번을 망설이다 살며시 문을 열었다. 꿉꿉하고 역한 냄새가 얼굴을 확 덮쳤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 고개를 빼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계세요? 허. 홍련은 소리에 끌려 주저주저 안으로 들어갔다. 손바닥만한 창이 있었는데 담요로 가려져 방 안은 어두웠다. 그는 어둠이 눈에 익을 때까지 주변을 살폈다. 노인이 누워 있었다. 한 줌밖에 안 될 것 같은 체구에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홍련을 올려다봤다. 괜찮으셔요? 노인이 울부짖듯 소리를 뱉어냈다. 홍련은 문 옆에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희부연 빛이 금세 방 안에 퍼졌다. 노인이 미간을 찡그리며 눈을 감았다. 백발 노인은 오랜 세월 동굴에 있다 나온 사람처럼 괴기했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홍련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내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던 소리가 노인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가끔 복지사가 다녀가고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해나르는 것을 보았는데 노인은 왜 저런 몰골로 누워있는 건가? 노인의 머리맡에는 죽그릇이 엎어져 있었다. 때국물이 얼룩진 이불과 베개를 보자 홍련은 괜히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노인이 홍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갈퀴처럼 길고 앙상한 손가락이 허공에서 흔들렸다. 홍련은 손을 피해 뒤로 물러났다. 노인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왜요? 무언가 달라고 하는 것도 같고 홍련에게 화를 내는 것도 같았다. 괜히 엮였다가 낭패를 볼 것 같은 생각이 퍼뜩 들었다. 뒤돌아서 방을 나가려는데 홍련의 눈에 빨대가 꽂힌 물병이 들어왔다. 병은 비어 있었다. 홍련은 주춤거리며 물병을 집어들었다. 노인이 눈을 꿈뻑거렸다. 다행히 생수 연암은 병이 있었다. 그는 생수통을 열어 물병에 물을 채웠다. 노인에게 다가가 빨대를 입에 물렸다. 노인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힘겨워 보였다. 물이 쉽게 빨대를 타고 오르지 못했다. 노인은 깊게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천천히 물을 끌어올려 목으로 넘겼다. 두어 번 목을 죽이자 노인이 혀를 내밀어 물병을 밀어냈다. 목이 말랐구려. 노인은 아무런 소리 없이 다시 눈을 감았다. 홍련은 서둘러 노인의 방을 나왔다. 그날 밤 홍련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낮에 보았던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소주라도 있었으면. 홍련은 가방 안에서 통장을 꺼냈다. 언제 일자리를 얻게 될지 모르니 남아있는 돈으로 버텨야만 했다. 그래도 내일 아침 소주를 한 병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술을 좋아하지만 중독 상태는 아니라고 명랑분식 사장에게도 그렇게 말했었고 가게집 영감에게도 못을 박았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중독이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떠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소주가 필요할 뿐이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전단지를 꺼냈다. 삶이 지루할 땐 탱고, 탱고, 탱고. 홍련은 두어 번 소리내어 읽었다. 통장과 전단지를 나란히 놓고 들여다보았다. 그래도 노인의 거무스름하고 우물한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마를 덮고 흘러내린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골격 위에 도배한 듯 얇게 얹혀있던 살갗, 그리고 가슴을 후벼 파듯 부르짖는 소리. 홍련은 벽에 귀를 바짝 댔다. 조용했다. 조용하니까 더욱 견딜 수 없었다. 소리의 정체를 몰랐을 땐 궁금했고 알고 나니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노인을 맡아 돌보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다. 또 목이 마르진 않는지 죽이라도 먹여야 하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속이 시끄러웠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이 되자 홍련은 세수도 하지 않고 방을 나섰다. 신발을 신으며 옆방 동태를 살폈다. 가르릉 가르릉 불규칙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잘도 자는군. 홍련은 지난밤 쓸데없이 불안했던 게 억울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였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구인 구직 광고 신문지를 챙겼다. 전봇대에 다가가 전단지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삶이 지루할 땐 탱고 010 땡땡땡 땡땡땡땡. 과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홍련은 서둘러 전단지를 떼어냈다. 괜스레 가슴이 부풀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부터 걸었다. 탱고 배울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얼마예요? 일단 오세요. 발랄한 목소리의 여자가 덫을 놓듯 말했다. 홍련이 궁금한 건 돈이었는데 상대방은 홍련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런 다음 의논을 하자고 상냥하게 전화를 끊었다. 밀고 당길 줄 아는 여자로군. 홍련은 감질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통장 잔고가 발목을 잡았다. 얼만지 알아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신의 경제 사정으로는 탱고는커녕 소주 한 병 사는 일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걸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일자리가 주르륵 쓰여 있는 신문 한 면을 펼쳐놓고 전화번호에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쳤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짐작에 알았지만 동그라미는 너댓 개에 불과했다. 첫 동그라미 속에 전화번호를 누르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홍련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집에 계셨네요. 앳된 복지사가 인사했다. 어르신 보러 오셨어요? 네, 요 며칠 못 와서요. 말도 아니던데. 말도 마세요. 얼마나 완고하신지. 저희가 애를 먹네요. 거동을 못 하시나 봐요. 급격하게 나빠지신 건 얼마 안 돼요. 그보다 당신 몸에 손 닿는 것을 싫어해요. 목욕도 못 해드리고 난감해 죽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정기적으로 왔다 가는 거죠. 요즘엔 봉사자도 안 오는가 보던데요. 그분들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반찬이나 넣어드리고 마는가 봐요. 고생하슈. 홍련은
문을 닫으려다 말고 머뭇했다. 혹 자신이 일할 만한 곳이 없는지 물어볼까 망설이는데 어느새 복지사가 노인의 방문을 열고 있었다. 노인에게 뭐라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슬며시 방문을 닫았다. 무심하려 했으나 자꾸 옆방이 신경 쓰였다. 사람을 구한다는 곳이 아무리 많아도 홍련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통장과 전단지와 신문을 번갈아 들여다보는 사이 밤이 되었다. 홍련이 노인을 보고 온 후로는 전과 같은 이상한 소리는 없었다. 가끔 숨을 몰아쉰다거나 코 고는 소리가 가늘게 들릴 뿐이었다. 홍련은 처음 소리를 들었을 때를 떠올렸다. 자신이 마치 그 소리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이제나 저제나 벽 너머 옆방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노인은 사람 손길을 거부한다고 했다. 제 몸을 움직여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주제에 거부라니. 홍련은 무엇보다 그 머리와 수염이 거슬렸다. 오랫동안 감지 않은 머리에서는 머리카락이 더욱 잘 빠지는 법이다. 힘을 건 그것들이 좁은 방바닥에 흩어져 있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상했다. 가위로 싹둑 자르고 바리감으로 확 밀어버리면 좋겠네. 홍련은 손을 앞으로 쭉 뻗어 허공에 대고 가위질을 했다. 그러다 혼자 피 웃었다. 가위도 면도 칼도 안 쥐어 본 지 오래였다. 바리깡 사용하는 법을 기억은 할까? 홍련은 틈틈이 옆방으로 들어가 노인에게 물을 주었다. 가끔 봉사자들이 두고 간 죽이나 카스테라 같은 간식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노인의 눈에 낀 눈곱을 닦아주고 이불을 털어 햇볕에 말렸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투명 테이프로 바닥의 머리카락을 찍어냈다. 홍련이 갈 때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오히려 홍련은 그 편이 마음이 편했다. 어떤 날은 노인에게 영준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탱고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노인을 시키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었다. 지독하던 냄새도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었다. 한 계절이 갔다. 홍련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고 통장 잔고가 10만에서 10,000원 단위로 바뀌었다. 소주를 반 병씩 마시며 아꼈는데도 그랬다. 홍련은 보풀이 일어난 전단지를 하루에 한 번씩 꺼내보았다. 그 사이 노인의 대변이나 소변을 치우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노인은 홍련에게 몸을 맡겨 간단하게나마 목욕도 했다. 홍련은 노인의 머리를 감기고 말려 고무줄로 묶었다. 턱 밑까지 자란 수염만큼은 어쩌지 못했다. 몇 번인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면도를 해줄까도 생각해봤지만 연장도 없거니와 그것까지야 했다. 아침부터 진눈깨비가 날렸다. 이불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보통 때와 달랐다. 지난 가을 처음 들었던 괴상하면서도 슬픈 울림 같은 소리였다. 홍련은 이불을 걷어차고 노인에게 뛰어갔다. 왜 그러셔요? 노인의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홍련은 노인의 손을 잡고 가슴을 다독였다. 천천히 숨을 쉬어봐요.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요.
노인은 안간힘을 썼다. 얼마 후 진정이 되었는지 숨이 잦아들자 노인이 홍련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 퀭한 눈으로 홍련과 한 차례 눈을 맞추고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 베개니 속으로 스며들었다. 납작하게 눌린 뒷머리 탓에 노인은 더 작고 초라해 보였다. 홍련은 노인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 가지런히 정돈했다. 긴 머리카락이 푸석해 손에서 부서질 것 같았다. 며칠 전부터 노인이 무척 힘들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한 술씩 넘기던 죽도 한 끼 걸러 한 번씩으로 줄었다. 홍련은 막연하게 노인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이대로 간다면 저 머리로 노인을 보낼 수는 없었다. 홍련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냈다. 한 달치 소주값이 될까 싶은 액수가 남아 있었다. 탱고 전단지가 통장에 끼어 따라 올라왔다. 너덜너덜해진 전단지 속 전화번호가 흐릿하게 지워져 가고 있었다. 탱고, 탱고. 홍련은 작게 되뇌어 보았다. 누구의 이름이라도 부르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전단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쪽방촌 골목길에 눈이 쌓이고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풍선을 든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눈싸움을 할 것처럼 달리고 있었다. 홍련은 이제 바리깡을 어디서 파는지, 면도 거품을 내려면 무슨 비누를 써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도 시내로 나가 면도칼을 사고 숯가위도 사리라. 홍련은 면도칼을 잡은 자신의 손을 상상했다. 간간히 떨리고 있지만 아직 힘이 있었다. 이발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사장은 늘 말했었다. 한 사람의 머리를 손질하자면 가위와 면도칼, 숯가위, 바리깡을 동원해 세심하게 공을 들여야 한다고. 이발하고 난 후 가위나 칼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전문 이발사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 가위질이란 잘린 머리카락이 가위 끝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했다. 머리카락이 튕겨 날아가 버리는 것은 제대로 된 가위질이 아니니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그때 홍련은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말갛게 면도하고 난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얼굴 구석구석 묻어있는 삶의 신선함을 벗기고 나면 잠시나마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 같았던 그 벅찬 설렘을, 어둡고 슬픈 이발소 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비참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발 기술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은 의사만큼이나 멋진 일이라고 했던 영춘의 말을 믿고 싶었던 젊은 날을 기억해냈다. 손에 착 감기는 과일을 사고 날이 잘 선 면도칼을 구해 노인의 백발과 수염을 정리하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다. 이마, 콧등, 귓불, 얼굴 모든 부위의 솜털을 제거하고 나면 노인은 한결 말끔해질 것이다. 콧털과 깃털까지도 찬찬히 밀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뜨거운 스팀 타올로 얼굴을 진정시키고 차가운 면도 크림을 얹어 현란하고도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마사지를 하리라. 불구가 된 노인의 몸을 홍련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둡고 음산한 방구석을 나와 햇살이 쏟아지는 환한 거리로 노인을 데려가는 일은 가능했다.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 것. 그래서 단정하게 삶을 마무리하게 돕는 것. 그것이 노인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이었다. 홍련은 흰 가운이라도 입은 것처럼 외투 옷자락을 펄럭여 보았다. 그는 좁은 골목을 까치발로 걸으며 탱고를 추듯 몸을 사뿐사뿐 움직였다.